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인텔 전략이 잘못됐어요.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략을 미국이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정작 두들겨 맞는 거는 중국이 아니에요. 네. 한국, 일본, 독일이 두들겨 맞아요. 이게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외교적인 실수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 뻥 뚫리는 TV.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한때 YTN 워싱턴 특파원으로 방송가에서 여러분들을 하고 항상 자주 만났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YTN을 퇴직하시고 지금은 한평 정책연구소의 글로벌 외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왕선택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왕선택입니다. 이게 저 선거할 때는 제 이름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거론하시는 분이 많은데 선거가 끝나면은 저는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뻥 뚫리는 김정대 TV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때 종합국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운이 커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나날이 쇠락하는 국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나라의 주변 환경이 어떠냐, 이제 지리적 환경이죠. 두 번째가 불평등의 정도가 어떠냐, 사회 통합이 잘 돼 있느냐는 뜻이죠.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구 구조가 어떠냐.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독일 같은 나라는 인구 구조가 개판이거든요. 안 좋죠. 예, 이거 하나만 갖고도 쇠락한다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치가 작동하느냐. 공론과 수구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튼튼한가,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우리 상황을 보면은 쇠락하는 국가의 지표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질입니다. 지정학. 지정학의 지금 핵심 화두는 미중 경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때는 패권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전략 경쟁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미중 전략 경쟁, 이게 우리한테 숙명처럼 다가왔거든요. 소가 양쪽에 논두렁 풀 다 뜯어먹었는데 이제 한쪽 풀만 뜯어먹고 중국 풀은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30년간 잘 먹고 잘 살아나. 네, 이게 미중 전략 경쟁입니까?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제 외부 환경이고, 이제 우리가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압박을 받는데 또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네.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째 과제가 되고, 그게 오늘 첫 번째 논의 주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미중 전략 경쟁이 왼쪽으로 가면 또 왼쪽으로 또 왼쪽 방어를, 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도 방어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왼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없죠. 네. 자, 미중 전략 경쟁할 때는 흔히 이게 뭐 지리적 경쟁, 무역의 전쟁, 기술의 전쟁, 그렇죠. 분야가 몇 가지가 있죠.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로 딱 이렇게 재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거대 담론인 것 같은데.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전략 경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패권을 염두에 두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경쟁입니다. 네. 패권을 놓고서 직접적으로 투쟁하면 패권 경쟁인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패권은 명백하게 미국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쩌면 30년 뒤에는 중국이 이대로 가면 미국한테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보고 미국이 사전에 중국의 예봉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고,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조용하게 30년이 지나가면 몸집을 키워서 미국의 정면 도전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눌림을 당하고 있으니까 요때 요리조리 잘 피해서 생존을 해서 계속해서 버틴다면 30년, 40년 뒤에는 패권을 놓고 정식으로 투쟁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계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 경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악화되면 이제 패권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네. 이제 미국의 희망대로 중국 길들이기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길들이기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미국식 질서를 그대로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해야죠. 중국에 있는 공장들 임금 지급이나 이런 걸 할 때 인권 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해야 되고, 주요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이 사실은 뭐 제3의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술을 첨단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돈을 주고 기술을 확보해서 훔치지 말고
지불하고 로열티 지불하고 로열티 정확히 지불하고 네. 이게 미국식 질서예요. 그거를 중국이 따라하게 되면 중국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게임의 룰을 지키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 아마 100조 원, 200조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 돈을 내고 할래 아니면은 안 내고 지금처럼 훔치면서 할래라고 그런 거예요. 네.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미국 질서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이 또 중시하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인권 문제나 이제 주권 문제라고 하잖아요. 예. 인권 문제 중에서 신장 위구르에 관련해서 중국이 용납할 수 없어서 이건 중국하고 미국하고 충돌하는 부분이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좀 약간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토 문제가 있죠. 그게 타이완이죠. 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눈꽃만큼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거는 전쟁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현재를 보면 잘 생존을 해서 30-40년 동안 덩치를 키워갈 텐데 이거를 잘 막아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그 정책을 새로 도입을 한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인태 전략이 잘못됐어요.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못돼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을 길들이게 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자,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요즘 인태 전략은 거의 뭐 아주 시대 대세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시대 유행처럼 돼 있죠. 이 전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언뜻 보면 인도양 태평양이 서로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그렇죠. 통합이 돼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남하를 저지하고 그렇죠. 이게 과거에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미중이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중국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손을 잡는다. 그렇죠. 예,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예, 언뜻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좀 위험한 국가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체 모순,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략을 미국이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일본이 만든 겁니다. 네. 일본이 2007년도 아베 총리가 이제 인도를 방문하면서 급조한 이제 전략이에요. 태평양 국가인 일본과 또 인도를 방문하니까 인도양 국가인 인도가 서로 협력하자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거를 갑자기 2027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를 그 미국 전략으로 채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네, 그때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그렇죠. 사령부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2017년 그 6월 달이 이제 기점인데 사실은 미국은 패권 국가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이고 나라가 200개인데 그 모든 나라에서 가장 센 리더 국가라는 거죠. 네. 그걸 패권국이라고 하는데 패권 국가의 전략은 모든 나라와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일본이 만들었고 만들 때 인도와 일본이 협력해서 중국의 압박에 서로 대응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네. 미국이 그걸 채택한 거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맞는데 유럽이 빠져 있고 아시아 대륙에 다른 나라들이 빠져 있고 네. 아프리카 빠져 있고 남아메리카 빠져 있고 원래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과 그 인근이 원래 미국의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남아메리카도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태에 집중하다가 다른 지역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을 다 놓친다. 유일한 슈퍼파워 패권 국가가 하필은 한 지역의 강대국 전략을 채택하니까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결함이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호응을 못 받았다. 네, 실제로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브라질, 남아공,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다가 지금 계속 이탈해서 오히려 중국 쪽의 협력을 더 넓혀가고 있어요. 네. 이게 인태 전략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노출이 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원래 외교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칼을 같이 써야 되잖아요. 압박하고 또 얼르고 인센티브가 얼르는 쪽이고 이제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이 그 강경한 정책을 해서 온건과 강경 정책을 같이 써줘야 중국을 끌어당기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압박하고 제재만 한단 말이죠. 이게 예. 견제를 하다 보니까 공존이 목표가 아니라 견제가 목표니까 인센티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의 원래 목표는 중국을 길들여서 같이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존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길들이게 되고 길들이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나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대들고. 그러니까 지금 중재 외교 한다고 나가고 미국이 빈자리에 중국이 나도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1대1로라는 개념에서 빈 공간에서 미국이 놓친 나라들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먼저 번에 2월에 중국 베이징에 불러와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와서 중재하자 화해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재하겠다고 나서서 푸틴도 일단 긍정적인 화답을 했어요. 일단은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중국에 관심이 있더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 저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을 초청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됐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우크라이나가 중국하고 상당한 관계였더라고요. 네. 예, 무역액도 되고 기술 협력도 하고. 근데 지금 원래 이게 전쟁 중재, 휴전 이런 거는 패권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패권 국가만이 전쟁터에 가서 양쪽을 뜯어말리면서 전쟁하지 마, 휴전해. 이게 미국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중국이 하고. 그걸 지금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상당히 신기를 건드리겠네요. 아, 지금 문제 많죠. 그래서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인센티브가 없고 견제만 하다 보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마지막 문제가 제일 커요. 네, 뭡니까? 국내 정치의 포로다. 외교 전략에서는 국제 정세, 외교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외교 전략인데 국내 정치에만 집중하면서 전략을 짜다 보니 갑자기 말썽이 벌어진 거죠. 그게 IRA, 반도체. 미국 국내 정치에서 중산층 또는 그동안의 어떤 신자유주의 무역 질서에 불만이 많은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을 위해서 공장 다시 짓고 뭐 그래서 미국 공장, 미국 기업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다른 나라 외국 기업에게는 차별적으로 대한다. 이게 국내 정치만 보고 정책을 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냥 몽둥이를 맞고 있잖아요, 지금. 네. 또 국내 정치 때문에 만든 법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 원리 중국 견제하고 길들이기인데 정작 두들겨 맞는 거는 중국이 아니에요. 네. 한국, 일본, 독일이 두들겨 맞아요. 이 세 나라는 미국이 국제 정치를 패권 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주도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동맹 국가예요. 하필은 동맹 국가와 우방 국가를 두들겨 패는 이런 정책은 원래 미국에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국내 정치에만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 자체가 2017년에 특별히 신중한 검토 없이 갑자기 채택하다 보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시기거든요. 네. 하다 보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와서 이거를 수정 또는 변경 아니면 다른 대안을 채택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이든 정부도 국내 정치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편성을 해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길들일 수 없고 중국의 태도를 변경시킬 수 없고 그러면은 중국은 꾸준하게 덩치를 키워서 빠르면 20년 늦어도 40년 정도가 지나면 미국에 공식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국가 성장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런 공간을 지금 보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중국에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채택하고 추진하는 건데 예. 중국이 보니까 유리해요, 이게. 유리하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지금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우디와 이란의 중재에서 우리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이고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재에 나선 이 모습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국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중국이 사실은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발전을 더 한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금융위기를 보니까 미국이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덩샤오핑 선생의 지침에 의해서 도광양위하라. 덩치가 커지고 좀 살기 좋아진다고 해서 결코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 네. 미국을 제치고 뭐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면 죽는다. 몸집을 키워서 충분한 힘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2008년에 갑자기 이제 우린 다 컸어. 미국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 네. 우리는 중국몽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자존심을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제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태도가 덜 변했어요. 그게 바로 유소작위. 그 유소작위로 넘어가니까 미국에서 이거 이대로 보면 안 되겠는데
해서 지금 이제 중국 견제에 나섰고 중국 때리게 들어갔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진탕 두드려 맞는데 하필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견제 정책이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미국의 실수로 인해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낸 거예요. 실제로 중국이 그래서 일단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에 성공도 했고 네. 국내 정치적으로 비정상적인 외교를 할 필요도 이제 없어요. 네. 이제 안정적인 권력체를 구축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중국이 조금 더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앞으로 생존 쪽으로 중국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그게 성공한다면 미국에게는 정말 악몽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보장성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5만원 이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우리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우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의 맞춤형 리모델링 마이보험 체크. 자, 의원님 산삼 한 뿌리 드시죠. 산삼순배. 산삼순배. 아, 나 이거 이제 너무 좋아해. 제가 좀 한동안 복용을 해봤는데 밤에 신호가 와요. 근처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 아무것도 섞지 않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이기 때문에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을 검색해보시면 3,000개 이상의 후기가 달려있습니다. 한 수험생은 뇌가 열리는 기분이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밤에 신호가 오는 기분이다. 꾸준히 먹다 보면 느껴져요. 지금 이벤트도 어마어마합니다. 1+1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산삼, 침양환, 천수 10환이 들어있는 한 박스도 드린다고 합니다. 기력 잃은 우리 부모님, 지친 아내와 남편께 또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하늘이 내린 선물 산삼 순백.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와 네이버 검색창 등을 통해서 주문해 주십시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긴데요. 주문하면서 우리 채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주세요.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일부 네티즌들은 친중파냐?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워싱턴 특파원. 제가 워싱턴 특파원이고 제가 석사학위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정책 석사입니다. 저는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대응이 나오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제 정세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고. 자,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은 외교의 포퓰리즘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식의 이게 이제 웹더독이라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본말이 전도됐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끈다. 이렇게 뒤집힌다 맞습니다. 하는 건데 원래 그동안의 외교라는 건 사실 자율적인 영역이 있다고 믿어오던 영역이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고도의 통치 행위고 그렇죠. 그래서 국내 정치에 종속되지 않아야 외교는 잘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 현대로 올수록 이게 외교가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자꾸 인식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한일 관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 정치를 봐도 한국 두들겨패기가 저거 다 국내 정치 때문인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많이 나가면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선거 때 포퓰리즘으로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자체가 가치가 되고 정책이 되고 그러더니 이게 패권 국가의 어떤 기본 전략으로 이게 되는 순간 이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 아베가 얘기한 지 1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채택한 지도 벌써 한 7, 8년 됩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무엇을 남겼냐? 그래서 중국이 견제됐느냐? 미국이 제정한 기준과 규칙대로 전 세계가 잘 돌아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중간 평가를 해보신다면 실패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게 중국이 견제됐냐? 견제 안 됐죠. 오히려 내성만 더 키워졌습니다. 미국의 견제 정책 때문에 쌍순환이라고 하는 쌍순환은 내수와 무역이 같이 두 바퀴로 돌아간다. 이게 쌍순환이죠. 국제 통상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제 통상 문제가 큰 문제가 닥쳐도 중국 내부의 경제만 가지고도 중국이 생존할 수 있는. 지금 내수 경제가 GDP의 60%를 넘어선 걸로 돼 있던데. 네, 그래서 거의 70%까지 의지를 갖고 목표를 갖고 지금 내수 쪽을 지금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조를 할 때는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 게 지구촌 차원으로 이루어져서 미국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첨단 기술의 로열티를 장악을 하고 그러면 고급 기술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에서 딱 처리를 제조를 하고 하급 기술은 중국에서 딱 이제 제조를 하고 이게 국제 분업이잖아요. 그렇죠. 공급망입니다. 이게 공급망이라고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이 공급망 아니면 국제 분업 구조가 격렬하게 지금 이제 부서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이 기회를 만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히려 기회다. 사실은 좀 이게 이제 국내 주류 언론들에서 뿌려진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측면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국 견제도 안 됐거니와 러시아도 지금 공식적으로 도발을 해버렸잖아요. 원래 패권 국가가 유일한 패권 국가가 하나 있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그 질서에 순응한다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전쟁을 걸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혼내줄 거니까. 근데 혼내주는 게 너무 약하잖아요. 1년이 지나도 푸틴이 지금 건재하잖아요. 이거는 패권 국가 미국이 지구촌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균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도전하고 있고 인도가 미국하고 협력할 줄 알았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가 들어갔잖아요. 협력 안 하잖아요. 러시아 경제 제재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조할 줄 알았는데 협조 안 하잖아요. 이란은 원래 그렇고 거기에다가 브라질하고 남아공이 중국하고 협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도 뭐 따지고 이스라엘도 중간에서 뭐 제재 참여 안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뭐 그대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구조적 결함이 나타난 게 패권 국가 전략이 아니라 지역 강대국 전략을 쓰니까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중국 견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미국과 친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또 국내 정치에 포화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동맹 국가도 등을 돌리게 상황이고. 그러니까 성적표는 지금 참담한 상태고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위험하다. 자, 일단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없다. 그 붕어빵에 붕어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일단 인도가 지금 쿼드라는 존재 의미가 지금 상실돼 가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잠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때 중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일본하고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어떤 인도가 처한 상황에서의 두려움이지 인도 태평양이란 새로운 전략 담론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전략의 변화가 없어요. 옛날에 그 인도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비동맹 원칙의 관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인도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국가 규모를 미국이나 중국, 뭐 과거의 영국 이런 나라들처럼 강대국, 준 슈퍼파워 정도로 그 인도라는 나라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도국가로 해서 어떤 조직을 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상상을 안 해요. 그런데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이 2007년도에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인도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2016년쯤에 중국하고 인도가 국경에서 군인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무식하게 싸우더라고. 막 또 돌 던지고 칼싸움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못을 막대기에 받아서 그걸로 때리고. 그 무슨 동네 깡패 싸움 하듯이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싸웠는데 그때 인도 군인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 인도가 그때 너무 격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거기도 국경선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사일을 날려버리면 진짜 전쟁이 날까봐 단기적으로 미국을 보스로 하는 그런 모임인지 알지만 일단은 중국이 미워서 안 되겠다. 저 들어가서 한번 중국 뺨을 하나 때리겠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가담을 하다가 2011년에 정상회의급으로 격상이 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인도는 미국의 리더십에 밑에 종속되는 구도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마치 인도가 다 그렇게 반중국으로 돌아선 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쏟아지는 인태 전략이 지금 뭐 유럽 국가들 발표하고 미국 발표하고 뭐 경쟁적으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역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인도 태평양 전략은 나쁘지 않아요. 특히 해양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좋은 전략이에요. 패권 국가는 유라시아도 해야 되고 인도 태평양도 해야 되고 아프리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기 영역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할 수 있어요. 네. 일본은 당연히 인도 태평양 전략하는 게 맞죠. 해양 국가니까. 네.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대륙 국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안 맞죠. 이제 다른 전략을 써야 되겠죠. 유라시아 전략, 뭐 대륙 그렇죠. 전략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는 그게 좋은 나라도 있고 안 좋은 나라도 있는데 미국은 하필은 안 맞는데 그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순적인 걸 떼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 12월에 외교부가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했고요. 아, 그거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3월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 달에 4월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온통 블랙핑크 때문에 지금 난리라서 이게 잘 안 보이지만 한꺼풀 걷어내고 보면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한국화하는 맥락이 다 배치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잘못된 전략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원래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와 굉장히 구분이 되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네. 지구상에 한 20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해양 국가라는 특징이 있는 나라가 있고 네. 대륙 국가라는 특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전형적으로 해양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륙 국가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되죠. 아 근데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이기도 하고 대륙 국가이기도 합니다. 복합적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해륙 국가라고 하는 거죠. 해양 국가이면서 동시에 대륙 국가다라는 개념으로 해륙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외교 정책은 해양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연대 해야 됩니다. 저는 쿼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대륙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도 협력해야 되고 러시아와도 연대해야 됩니다. 이 지정학적으로만 볼 때 물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엄격한 규칙 위반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러시아와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거리를 둬야겠죠. 그거를 예외로 하고 나머지 대륙 국가들하고는 특히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해서 유럽과 러시아, 아시아, 중동까지도 포괄을 해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면서 외교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장해야 됩니다. 이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의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적으로 한 칸 더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 견제라고 하는 편협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대륙 국가로서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공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100% 해양 국가들한테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대륙 국가라고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해양 국가 전략에 같이 보조를 맞추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네. 아, 저는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 같은 것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너무 조급해서 미국하고 협력하는 건 좋은데 이게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외교적인 실수다. 네, 해륙 국가라는 표현은 참 저한테는 신선하게 들리는데 역사적으로 어정쩡한 국가들이 되게 얻어맞았거든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네. 그런 국가들이 제일 먼저 다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 팔 꺾을 수 있고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미국인데 반론은 이런 거죠. 아, 그렇게 우물쭈물한 것보다 확실하게 편드는 게 낫지 않나?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로 하면서 더 이상은 모호성을 가지면 안 되고 이제 확실하게 설명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관찰해 본 결과로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선수들이 하나의 판 위에서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빌딩을 생각하셔야 돼요. 빌딩. 10층, 20층 건물
건물이에요. 예. 1층, 2층, 3층이 있어요. 쌓아 올리는 거. 네, 그래서 1층에서는 통상의 판이 있고 네. 2층은 안보 갈등의 문제가 있고 3층에는 사회 문화 교류가 있고 그래요. 어허. 그래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다양한 관계를 다양한 나라들과 맺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해륙 국가, 해양국이면서 또 대륙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양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 가능해요. 근데 대륙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도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야, 저 한미 동맹인데 어떻게 중국하고 그렇게 친목 도임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압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대륙 국가로 가겠다. 앞으로 나를 찾지 마라.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계산할까요? 큰 전략 자산을 잃어버리는. 전략자산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때리고서 한 방 때리고서 보내버릴 겁니까? 아니면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부여 잡고 같이 가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면 자기도 편해요. 그러나 그 자산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과 100% 친해지고 미국과 절연해버리면 미국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악용하고 뭐 미국 협박하고 저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미국이 우리의 해륙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협력만 하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우리에 대해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끊어라. 한미동맹 끊어라. 중국하고랑 협력해라. 안 그러면은 저 제2의 사드 사태 제3회 계속 나간다.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이 해양 국가로 간다. 우리는 100% 친미 국가다. 지금 오늘부터 사드 해. 어차피 우리는 안 할 거니까. 이래버리면 중국이 그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외교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미일 협력하는 방이 따로 있고 한중, 한러 협력하는 룸이 공간이 많네. 또 있어요. 예. 뭐 룸 같은 공간에 룸도 많지만 층이 달라서 서로가 이 간섭하거나 그게 안 돼요. 싱가포르를 보세요. 싱가포르는 중국하고도 엄청나게 협력합니다. 네. 그러나 미국하고 동맹 국가예요. 군사 동맹 합니다. 거기도.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있어요. 고려를 보세요. 고려가 있을 때 요나라가 북쪽에 있었고 서쪽에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요나라하고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동시에 송나라하고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또 신뢰죠. 요나라를 속이고 송나라를 속이고 뒤통수 치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서로가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죠. 우리도 해륙 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한테 납득시키면 됩니다.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 와서 갑자기 인도 태평양으로 돌아서 중국하고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여기를 왜 버립니까? 안 되죠. 이거는 이게 세계관에 대한 이해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각적이 지정학적 담론이 네. 모든 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요. 맞아요. 지금 경제, 문화 다 상호 의존적 질서 속에서 각 나라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성장의 담론이었거든요. 네. 이 평화공존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대외 관계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나머지 20-30%를 가지고 갈등이 커지는 걸 갖고 담론화 해버렸다. 전 여기에서 이제 과학과 이데올로기, 그 주술과 망상의 경계가 이제 흐려진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 언제나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국내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결함이 있는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그래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실패한 적이 많아요. 근데 미국의 외교가 실패한 거는 그 뒤에 그 인용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최고 강대국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정책에 편승해서 같이 가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부작용이나 결함 때문에 오는 손실을 떠안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처럼 결함이 있는 정책이 있을 때 거기에 그 동맹 국가나 우호 국가들이 무조건 편승하면 그건 좋지 않다고 보고 우리나라처럼 특히 해양 국가라는 특성도 있지만 대륙 국가라는 특성이 있어서 미국과 근본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다른 층위가 있다면 저는 미국의 동료들에게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문제점을 계속 설득을 하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동맹국의 역할이다. 이게 지금 미국 민주공화당이 다 중국 견제에 다 같이 경쟁을 그러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설득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이 불 끌어가야 되는데 불 지르고 온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대한민국이 숄츠 독일 총리 표현대로 분수령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맞습니다. 오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주술에 빠지지 말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빠지지 말고 이성과 과학과 또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열린 개방적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왕선택 센터장님 수고 오늘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김종대 뻥 뚫리는 TV